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니치한 공포 일본 괴담 비둘기에게 정들어버린 나입니다. 동물 농장일지도 모릅니다. 뭔 소리야 이게? 초등학생 때 얘기라 기억이 조금 흐릿하지만 솔직하게 적어보겠다. 우리 집 정원에는 커다란 비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새들이 자주 찾아왔다. 그 주변에는 길고양이도 많이 살아서 새 사냥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던 해였다.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한 마리의 산 비둘기가 날아왔다. 나무에 모여드는 새를 구경하는 걸 좋아했던 나는 산 비둘기가 오는 걸 보고 그걸 한참 관찰했다. 그렇게 보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산 비둘기는 조금 멍청하다는 것이었다. 자가용이 다가와도 도로 한가운데서 멍하니 있기도 하고 어째선지 날지도 않고 타박타박 걸어다니기도 하며 고양이가 있는데도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기까지. 그죠? 고양이가 이제 새 장난으로 때려 죽이니까 사람과 똑같이 새에게도 지적장애 같은 게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네. 그렇게 보다 보니 마냥 가만히 둘 수만은 없게 되어서 계속 지켜보게 되었다. 그 비둘기는 그 다음 날도 우리 집 정원 주변을 얼쩡대고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가 아슬아슬한 게 걱정된 나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었다. 먹이를 주니 비둘기는 기쁘게 받아먹었고 내가 쓰다듬어도 도망치지 않았다. 구구구구구. 나는 그 비둘기에게 정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비둘기맨. 초등학생 때는 동물은 전부 수컷이라 생각하던 때라 비둘기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동물을 좀 멋있는 야성적인 느낌으로 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볼 법도 하네. 먹이를 주니 훨씬 잘 따르게 되어서 그 비둘기는 우리 집 정원에서 계속 살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집 근처는 교통량이 꽤 많았고 길고양이도 많았던 탓에 걱정이 되었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서둘러 집에 돌아와 비둘기맨의 상태를 살폈다. 먹이도 평범한 먹이가 아닌 도감에 나온 머드케이크. 그러니까 돼지 기름 같은 것을 넣은 고칼로리 먹이를 만들어 먹일 정도로 나는 비둘기맨을 매우 좋아했다. 키웠네 진짜. 거의 매일 비둘기맨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애완동물을 길러본 적이 없어서 꽤 심취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머리가 나쁜 새라 몇 번이고 차에 치일 뻔한 적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도로에 엄청난 양의 깃털이 흩어져 있었다. 마침 그건 산비둘기의 깃털이었고 나쁜 예감이 든 나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당시에는 찾지 못했지만 다음날 비둘기맨을 보니 오른발이 사라지고 없었다. 어떡해. 날개도 너덜너덜한 상태인 것을 보아 분명 고양이에게 잡혔다가 간신히 도망친 곳이라 생각했다. 근데 발가락 없는 비둘기들이 은근히 있어요. 제가 비둘기들을 종종 관찰을 하는데 발가락이 없으면 너무 좀 안타깝고 좀 징그럽기도 하고. 발이 없어진 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처 연못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쓰는 낚싯줄에 걸린 게 아닐까 싶다. 비둘기가 한쪽 발을 잃은 걸 보니 더 불쌍하게 느껴진 나는 그 다음 날부터 전보다 더 비둘기를 진득하게 지켜보게 되었다. 살아서 다행이긴 한데 한쪽 발 잃으면 그러면 한 발로 이렇게 뛰면서 사는 건가?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걷지?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비둘기맨은 암컷인 모양이었고 다른 수컷과 쌍이 되어 있었다. 수컷은 착실해 보이는 놈으로 깃털 결도 좋고 꽤 잘생긴 산비둘기였다. 다행이네. 하지만 둘 다 바보 같았던 점은 길고양이가 얼쩡대는 비파나무에 둥지를 틀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너무 기뻐서 매일같이 그 둥지에서 아기 새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다. 진짜 재밌었겠다. 너무 깨알 같은 재미인데? 비둘기. 쌍안경을 가져와서 매일같이 둥지 관찰을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두 마리의 아기 새가 둥지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더 많이 태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2마리뿐이었다. 아기 새는 비둘기맨의 품에서 삐약삐약 하고 울고 있었다. 갓 태어난 건 그렇게 귀엽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너무 기뻐서 계속 그들을 보고 있었다. 뭐야, 괴담 맞아 이거? 너무 재밌는 귀여운 이야기인데? 솔직히 지금까지 고양이의 습격이 없었던 게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될 리 없었고 역시나 근처에 사는 하얗고 커다란 고양이에게 습격당하고 말았다. 귀여운 목줄을 찬 주제에 사나운 녀석이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아기 새 한 마리를 데리고 가버렸다. 안 돼! 비둘기맨과 그 남편도 열심히 고양이를 위협했지만 역시 힘들었다. 비둘기맨은 발을 절면서도 가지에 올라 고양이를 위협하고 있었다. 한쪽 발도 없는 바보 주제에. 게다가 비둘기맨은 계속 둥지를 지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 괴로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둘기맨은 고양이를 쫓아내려다 잠깐 비틀대더니 나무 무리에 털썩하고 추락해버렸다. 어이구,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고양이가 아기 새 한 마리를 물고 가버린 것이다. 나는 놀라서 밖에 나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떨어져 있는 비둘기맨의 상태를 보려 하니 잔뜩 흥분해서 날 쫓아내려 했다. 나는 울면서 이불 속에 숨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수컷이 사라진 것이다. 어딘가로 도망간 것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죽어버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다음 날부터 완전히 먹이를 물고 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비둘기맨이랑 그 아기 새 한 마리만 남은 거네. 비둘기맨도 그걸 알았는지 남은 한 마리의 아기 새를 위해 먹이를 가지러 나갔다. 혼자 남겨진 아기 새 한 마리가 너무 걱정이 된 나는 고양이가 오지 못하도록 페트병을 놓아두거나 발견하면 큰 소리로 쫓아내기도 하고 집 반대쪽에 먹이를 두어 집중을 분산시키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좋은데? 수호자인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벌어졌다. 여기서부터 본론이 시작된다. 근처 주차장 비슷한 장소에서 비둘기가 차에 치였다. 헐, 이미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다리가 없었다. 어째선지 이건 비둘기 맨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몇 개월이고 매일같이 지켜봤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제 남겨진 아기 새는 어쩌지?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잠깐만. 이렇게 비둘기 맨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 못하는 이유가 차에 치이면 좀 형태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제 남겨진 아기 새는 어쩌지?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지금도 그 아기 새는 비둘기맨이 먹이를 물고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사하나? 나는 베개를 눈물과 콧물로 적시며 밤새워 울었다. 아직 정원 나무에는 부모를 기다리는 아기 새가 있다. 어둠과 공포에 떨고 있겠지. 생각하면 할수록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헐, 아기 새는 처음 태어났을 때에 비해 많이 자랐고 이제 거의 어른 비둘기와 다를 바 없는 크기가 되었다. 다음 날이 되어 정말 크게 놀라게 된 점은 비둘기맨이 둥지에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신기한 기분이었다. 다른 비둘기였나? 내가 착각한 걸까? 라는 안심보다도 조금 무서웠다. 분명 죽었을 텐데 라는 감각. 왠지 내가 틀렸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꼭 유령이라도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뒤 육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아기 새도 깃털이 새로 자라나 늠름한 비둘기가 되었다. 그저 그 비둘기 같은 애를 가둬서 키울 수도 없으니까 비둘기의 성장이 너무 기뻤던 나는 고양이를 쫓아내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기 새가 떠나는 날 아기 새가 둥지에서 나와 가지에서 가지로 옮겨 날며 비행 연습을 시작했다. 잘한다. 그러던 중에 비둘기맨은 사라지고 없었고 아기 새는
넓은 하늘로 날아올랐다. 다음날 어머니가 아기 새가 둥지를 떠났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어째선지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을 해서 왜요?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비둘기맨이 무사히 아기 새를 끝까지 길렀다니까요 라고 말하니 무슨 소리야? 부모 비둘기는 이미 죽었잖아 라고 엄마가 대답했다. 화가 난 나는 잊어버리신 거예요? 비둘기맨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고 살아서 그 아기 새를 길러줬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엄마는 조금 불길한 얼굴로 날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와, 상상도. 그 아기 새를 길러준 건 너잖아. 와, 아직도 소름 돋아. 와, 그 아기 새를 길러준 건 너잖아 라고 말한 엄마는 방 귀퉁이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새를 사육하기 위한 대량의 먹이와 책이 있었다. 책은 15권 정도 쌓여 있었으며 전부 너덜대는 상태였다. 먹이는 너무 쌓아둔 탓에 사업용 새 먹이가 썩어버릴 정도였다. 전혀 떠올릴 수 없었지만 비둘기맨이 죽은 날부터 난 사람이 변하기라도 한 듯 아기 새를 길렀다고 한다. 마치 뭔가에 신 듯이. 학교도 전혀 가지 않고 비둘기맨의 아기 새에 찰싹 붙어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빈 탓에 아기 새를 돌보는 걸 허락해줬다고 한다. 먹이나 책에 든 돈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정신 차려보니 난 전보다 말라서 5kg 정도 체중이 줄었으며 영양실조 상태였다. 지금 생각하면 비둘기맨은 그때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다. 비둘기맨의 영혼이 나에게 옮겨와서 날 통해 아이를 기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최근 그때 꿈을 자주 꾸게 되었다. 이제 10년 이상 지난 일인데도 필사적으로 아이를 돌보던 그때의 감정이 폭발한다. 꿈속에 나는 빛나는 아기 새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기를 것이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한쪽 발에 감각이 없다. 정말로 감정이 핵폭발이라도 난 듯한 기분이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울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감각. 이것이 모성 본능이라는 것일까? 난 인간 남자지만 암컷 비둘기의 감정을 꿈속에서 체험하고 있다. 꿈은 단순한 꿈에 지나지 않지만 그 감정은 정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지금은 이것을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그 꿈을 너무 본 탓에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멍청한 상태가 된다. 역시 조금 곤란한 것 같기도 하다. 와, 고마워 비둘기맨. 와, 너무 좋은 괴담이었다. 처음에 아예 안 무섭길래 뭐지 그냥 개그 괴담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저런 반전이 진짜 너무 좋은 괴담입니다. 이런 게 진짜 좋은 괴담이구나. 소름이 한 10초 동안 계속 돋아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예. 감동 실화, 실화는 모르겠고 감동 괴담. 마지막에 요 연출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 그 꿈을 너무 본 탓에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멍청한 상태가 된다. 역시 조금 곤란한 것 같기도 하다. 약간 이런 마무리 짓는 딱 깔끔한 연출. 너무 좋았습니다. 일본 괴담, 감동 괴담, 비둘기에게 정들어버린 나였습니다. 너무 좋다. 갬동입니다, 갬동. 그 글쓴이가 막 왕왕 막 울었잖아요. 슬퍼가지고. 그게 좀 뭔가 촉매가 돼가지고 둘이 이렇게 어머니의 유령이 여기로 빙의한 게 아닌가.
예, 자, 다음 괴담 읽기 전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괴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니찬 공포 일본 괴담 죽을 때까지 가서는 안 되는 절입니다. 왜 가면 안 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숙모가 암으로 입원한 조부, 그러니까 숙모의 아버지의 간호로 병원을 다녔을 때 있었던 이야기. 때는 쇼와 시대 한창. 쇼와 시대라 함은 언제냐면요, 바로 1926년부터 89년까지라고 합니다. 너무 넓은데?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아무튼 때는 쇼와 시대 한창. 조부가 계시던 병원은 집에서 조금 멀다. 시골의 오래된 시립병원인데 죽음을 목전에 둔 나이대가 많이 입원하는 곳이다. 마치 고려장 같은 풍경이었고 매일 끌려가듯 죽음을 향하는 장소 같았다고 한다. 호스피스 느낌? 그래도 숙모는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조모, 그러니까 숙모의 어머니를 대신해 조부의 곁을 열심히 다녔다. 조부, 조모. 숙모는 자신을 길러준 조부에 대한 은혜를 갚을 생각으로 조부를 열심히 간호했다. 조부가 늙은 걸 알아서인지 아니면 그 나이대라면 다 그런 것인지 병원의 치료는 형식적이었다. 치료라는 명목하에 약만 대량으로 투약하여 연명하던 중 그 중에서도 열심히 간호해주는 간호사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노 간호사는 마치 직업을 떠나 조부에게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었다고 한다. 조부도 슬슬 한계가 찾아오던 가을 어느 날 조부를 챙겨주던 노 간호사는 숙모에게 사토씨는 사토가 그러니까 지방의 무사가문 혈통이죠? 라고 갑자기 물었다. 교사였던 조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어쩌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숙모는 간호사의 말에 놀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반문했다. 노 간호사는 대답을 얼버무렸지만 조부를 돌보는 것을 마치고 병실에서 나갈 때 숙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은 가까운 미래에 스즈키가의 유카리라는 분과 함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땡땡사 그 절에 가서는 안 됩니다. 평생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가면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라는 식의 위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그 땡땡사란 가신에 반역해 모살당한 모 무장을 모시고 있는 지방에서는 그럭저럭 유명한 관광지이다. 숙모는 그러고 보니 우리 집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네 라고 생각하며 신기하게 여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부가 타계하셨다. 숙모는 유해를 수습하여 의사와 의료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아쉽게도 노 간호사와는 만나지 못하고 왔다고 한다. 조부가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난 뒤 숙모는 맞선을 통해 시집을 가게 되었다. 상대는 야마다가. 숙모는 스즈키시. 스즈키시. 지방의 유명 가문이 아니네 라고 아쉬워하면서도 조금 안심했다. 그런데 결혼식에 스즈키 가로부터 온 축전과 본 가게는 아니지만 스즈키 가문 사람이 신랑인 야마다 씨의 친척으로서 찾아왔다. 그때 다시금 남편인 야마다에게 확인해보니 야마다가는 스즈키가의 분가이며 아직까지 친척 간의 교류가 있다고 한다. 아까 그 노가노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가까운 미래에 스즈키가의 유카리라는 분과 함께하게 될 거라고. 그 상대 이름이 유카리인가? 그건 아니겠죠? 맞선으로 만나긴 했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숙모는 놀라고 말았다. 노 간호사는 대체 이 사실을 어디서 알게 된 걸까 하고 결혼을 하고 시간은 흘러 아들도 태어나면서 절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가던 아들 소풍을 앞둔 어느 날 점심시간이 지나 집안일을 끝낸 숙모가 잠깐 쉬고 있을 때 집에 전화가 왔다.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교감으로부터 온 전화로 소풍 간 아들이 높은 장소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소풍 장소에 있는 담임으로부터 일단 야마다 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전화도 왔다. 자동차 면허가 없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 수단이 없던 숙모는 직장에 있는 남편을 불러 자가용을 타고 아들이 있는 병원에 찾아갔다. 아들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던 숙모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아들이 간 외과 병원은 땡땡사가 있는, 그러니까 그 절이 있는 산기슭에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서둘러 자동차를 운전했고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옆 도시 외과 병원을 향해 급히 달렸다. 서두르던 탓인지 남편은 말이 없었다. 시골길을 빠져나와 외과 병원이 있는 옆 도시로 이어지는 도로에 접어들었다. 도중에 땡땡사라는 간판이 보인다. 숙모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설마 이건 언젠가 노가노사가 말한 땡땡사에 이끌려가는 건 아닌가 하는 기분에. 도로를 빠져나와 옆 도시를 향해 가는 중 남편이 한마디도 없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던 숙모는 아들은 괜찮을까? 얼마나 남았어? 곧 도착해. 말을 걸어보아도 거의 대답이 없다. 새파랗게 질려서 잔뜩 굳은 표정을 한 남편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평소에는 애교 있고 상냥한 사람이었는데 어째서인지 숙모가 의심하는 것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갑자기 자가용의 속도가 빨라졌다.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앞을 보고 있었다. 여보 왜 그래? 여보 너무 빠른 거 아냐? 라고 말을 해도 대답이 없다. 이상하다. 평소 남편에게 고분고분했던 숙모도 마음속으로는 아들 걱정과 땡땡사에 관한 불안이 함께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다시금 땡땡사라는 간판이 나타났다. 거리상 앞으로 10분, 20분 정도 가면 땡땡사에 도착할 것이다. 여보, 잠깐만 병원 이쪽 길 맞아? 물어봐도 남편의 대답은 없다. 설마 남편이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니겠지? 싶어 저기 여보! 하며 남편의 어깨를 흔들어 본다. 남편은 시끄러워! 라며 뿌리쳤다. 여보 왜 그래? 당신 이상해. 당신 이상하다고. 남편은 숙모를 무시하며 자가용을 운전했다. 붕. 차 세워. 나 택시 타고 갈 거니까. 숙모도 큰 소리를 내버렸다. 하지만 남편 들리지 않는다는 듯 달리고 있다. 이상한데 수상해. 일단 차부터 세워야겠어. 서둘러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돼. 숙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면 될까 싶어 운전석에 손을 뻗었다. 너무 위험해졌는데? 무슨 짓이야? 남편이 소리 지르며 부인의 손을 뿌리쳤다. 숙모는 남편의 목소리에 움찔하고 몸을 떨었다. 그리고 남편이 미쳤다는 것을 알았다. 속도를 올리는 자가용. 눈앞에는 오른쪽 땡땡사, 왼쪽 시가지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다. 차 세워! 차 세우라고! 숙모는 소리쳤다. 자가용의 속도는 줄지 않는다. 남편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려 했으나 직전에 숙모가 핸들을 잡고 있는 힘껏 왼쪽으로 돌렸다. 남편이 브레이크를 밟는다. 차는 빙글빙글 돌며 갈림길 구석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눈을 크게 부릅뜬 남편은 광기에 젖은 얼굴로 숙모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숙모의 목을 잡기 위해 손을 뻗어왔다. 위험을 감지한 숙모는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안전벨트를 풀려던 순간 손을 붙잡혀 강한 힘에 제압되었다. 남편의 광기는 극에 달했고 숙모는 그런 남편에게 양 어깨를 제압당한 상태였다. 아 역시 땡땡사 근처로 가서는 안 됐는데 그 노 간호사가 말한 대로 될 줄이야 하고 체념해 가던 그때 남편이 미안해 라고 말했다. 다음 순간 강렬한 따귀가 숙모의 얼굴에 달려들었다. 연속으로 2, 3회나. 이봐 정신 차려. 몽롱한 상태였던 숙모는 작은 목소리로
나 죽어. 살려줘. 라고 말했다. 무슨 소리야? 일어나. 당신 제정신이야? 일어나. 정신이 돌아온 숙모의 눈앞에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이 있었다. 여보, 정신이 돌아온 거야? 당신이야말로 전화 받을 때부터 상태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차가 출발할 때부터 계속 자고 있었잖아. 그러다 갑자기 깨서는 아들의 무사를 기원하기 위해 땡땡사로 가야 한다느니 이 근처는 처음 와보니까 관광이라도 하고 가자느니 이상한 소리라길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먼저 아들을 챙겨야지 라고 대답했더니 갑자기 화내기 시작했잖아. 거기다 운전을 방해하기까지 하고. 그러다 갈림길 앞에서 억지로 땡땡사 쪽 방향으로 핸들을 틀려 하질 않나. 브레이크라도 밟지 않았으면 우리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숙모는 할 말을 잃었다. 자기가 겪은 일과 완전히 반대였다. 하지만 남편 말을 듣고 보니 자기가 차에 올라타던 순간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까지 확실히 기억나는 게 없다. 귀신 들렸나 봐 이때. 숙모는 아무튼 지금은 진정하고 어서 외과 병원에 가자. 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병원에 가는 도중 숙모는 남편에게 노간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남편은 놀라서 정말 묘한 이야기네 라며 의아했지만 그 이상 의심하진 않았다. 아들은 소풍지인 공원에 있는 성터 돌담에서 떨어졌다. 머리를 10바늘 정도 꿰맬 정도로 다쳤지만 다행히 후유증은 없었으며 지금도 건강하다. 그 성터는 땡땡사에서 모시고 있는 무장의 성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게다가 처음 학교 측에서 온 연락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온 전화밖에 없으며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한 적은 없다는 점도 숙모의 집을 포함한 우리 집안은 지금까지 땡땡사에 가본 적이 없다. 여기까지네요. 숙모가 귀신 들렸던 이야기네요. 재밌는데요. 꿈이거나 아니면 꿈이 아니구나. 완전 빙의구나. 귀신 들렸네 그냥. 그래서 이 번역하신 분이 정말 글이 너무 엉망이라 힘들었다. 그래서 그 절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누가 알려주실 분. 뭔가 좀 허무하긴 하네요. 네. 자, 이번에 읽어볼 그 다음은 니찬 공포 일본 괴담 유학생과 신사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뭔가 영험하다. 사진 자체가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이번 골든 위크에 있었던 신기한 체험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수잔이라는 샌디에이고에서 온 유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결혼 전 영어 교사를 했던 영향 때문인지 해외 유학생을 데리고 오는 것을 좋아하셨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부터 격해로 유학생 홈스테이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잔은 서툴지만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있을 땐 반드시 일본어로 말합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소통하기 어려운 화제가 나왔을 때 제가 사전을 찾아 영어를 사용하면 엄청 무서운 얼굴을 하고 화를 냅니다. 공부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저도 수잔 앞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합니다. 아니, 글쓴이도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저와 동년배인 것도 있어서 연애 이야기 같은 것도 편하게 하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골든위크 휴일, 수잔과 함께 1박 2일로 시골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잔은 일본의 자연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은 의외로 도시의 복잡한 장소에 있어서 매일 미어 터지는 전차로 통학하는 수잔에게 가끔은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며 제가 기획한 일이었습니다. 옆편에 있는 어떤 성을 보러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드라이브였습니다. 저는 아직 운전이 어색했지만 내비게이션 덕분에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었고 거기에 날씨까지 좋은 덕분에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며 논밭이 펼쳐진 시골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100m 앞 좌회전입니다. 라고 말해서 저는 작은 교차로 앞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도로 앞을 쭉 보니 커다란 교차로가 하나 더 있었고 내비게이션이 돌라고 지시한 장소가 저 커다란 교차로임을 알았습니다. 뒤에는 다른 차가 바싹 붙어 있었던 데다 감속하며 깜빡이를 켠 이상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캐치한 거구나. 오케이. 저는 하는 수 없이 바로 앞에 교차점으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좌회전한 길은 외길이었습니다. 도로의 폭이 매우 좁았고 아버지께 빌린 원박스카 크기 때문에 유턴도 어려웠으며 샛길조차 없어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길은 꽤 한참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샌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목조 집이 양측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주택가라기보다 집락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차 공간을 가진 집이 없어 다시 돌아갈 기회도 없습니다. 앞에는 산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지도 못한 채 막다른 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막다른 곳에는 약 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넓이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사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하얀 천에 검은 글씨로 학업 성취, 장수 기원 등이 쓰인 노부리가 몇 개씩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노부리가 뭔지 궁금하네요. 노부리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말이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노부리는 이런 겁니다. 일본의 깃발을 뜻한다고 합니다. 멋있다. 아무튼 수잔이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라고 물어와서 나는 학업 성취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본 문화라면 뭐든지 흥미를 가지는 수잔이 흥분하며 신사 안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곳에 차를 세우고 신사 내부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네요. 시골의 신사. 진짜 궁금하다. 저는 신사를 많이 돌아다니는 편은 아니었지만 밖에서 보았을 때 이 신사는 신사라기에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경내는 성처럼 높은 흰색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담 사이로 토리가 세워져 있어 우리는 그 틈을 통해 신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토리는 이제 빨간색, 우리나라 열려문 같이 생긴 그 빨간색 관문입니다. 저는 안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놀랄 정도로 매우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매우 넓었습니다. 잘 손질된 나무들과 평평하게 다듬어진 모래밭, 마치 교토의 관광지 같았습니다. 경내에는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내 너머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숲이 있습니다. 경내에서 비를 든 젊은 신주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청소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네요. 연말도 아니고 수험 시즌도 아닌 이런 시기에 젊은 여성이 찾아오다니 별일이다. 게다가 해외 사람이 오다니 이건 처음일지도 모른다. 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남성에게 학업 성취 부적을 사서 스잔에게 선물했습니다. 편히 둘러보다 가세요. 라는 말을 듣고 익숙하지 않은 장시간 운전에 지친 나는 자판기에서 산 주스를 들고 경내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이라 그런지 우리들 외에는 참배객이 없어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자연과 일본의 전통 건축물을 좋아하는 수잔은 잔뜩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잔이 작은 시내 너머를 가리키며 저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시내 너머에는 토리이가 있었습니다. 신사 안에 또 토리이가 있다니 신기하네 라고 생각하며 그 너머를 잘 보니 산속을 향하는 돌계단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수잔이 흥미를 가진 것 같아 가까이 가보자 하고 함께 토리이에 다가서니 그 토리이는 여성의 어깨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잔은 이 작은 토리이 사이로 지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내를 따라 경내 구석까지 걸어다니며 둘러보아도 시내를 넘어갈 만한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내는 폭 약 3m 정도였고 깊이는 발목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더울 정도로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거둔 후 맨발로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강 너머에 도착하고 신발을 다시 신고 난 뒤 수잔이 네 발로 기어가지고 그 작은 토리 아래를 지났습니다. 저도 기어서 토리 아래를 지난 뒤 수잔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토리 안쪽 산으로 통하는 돌계단을 올려다 보니 나는 갑자기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잔도 같은 생각을 한 모양이었고 우리들은 아무 말도 없이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계단은 금방 끝났고 평범한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태양빛을 가려주어 정말로 시원하고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금 위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또 작은 토리가 나타났고 그 위로 돌계단이 이어졌습니다. 뭐야, 토리가 계속 나와. 토리 옆에는 비석이 서 있었으며 비석에는 신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간 커다란 신사와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땅이 워낙 더러워서 네 발로 토리 밑을 지날 기분이 들지 않은 우리는 토리 바깥쪽으로 돌아 다시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다 보니 사람이 보였습니다. 뭔가 이거 지났으면 큰일 났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돌계단을 오르다 사람이 보였습니다. 둘이서 한 쌍인 어린 아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 두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닌 작은 노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은 노래를 멈출 기색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노래는 잘 들리지 않는 단어가 섞여 있었는데 부디 앞으로 10년 더 살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감사하옵고 라는 단어가 몇 번이고 나오는 신기한 노래였습니다. 그러게요. 장수를 기원하는 신사인가? 돌계단이 있는 쪽 왼편에는 작은 사당이 있었는데 노파들은 그곳을 향해 합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파들은 그렇게 더운 와중에도 모직으로 짜인 두꺼운 카디건을 걸치고 있습니다. 저도 노파들 등 뒤에서 그 사당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제 행동을 보고 수잔도 손을 모았습니다. 사당에는 가지와 피망, 양배추 등의 채소들이 대량으로 공양되어 있습니다. 그 윗단에는 대두같이 생긴 거친 표면의 구체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농구공보다 조금 작은 정도였습니다. 대두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이거죠. 예. 근데 이런 게 농구공만 했다고? 해골인가?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은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광택이 있었고 나무 사이에서 뻗어오는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노파들은 우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노파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새빨갰기 때문입니다. 주홍색이라고 하면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노파들은 신기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간에서부터 눈썹 위를 경유하여 턱을 지나 얼굴 전체를 한 바퀴 돌린 듯 립스틱 같은 것을 얼굴에 바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 안녕하세요 하고 조금 흐트러진 목소리로 인사하니 노파들은 아까 신주와 비슷한 익숙하지 않은 억양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를 물었습니다. 노파들이 한 말은 지금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 살이야? 라는 질문에 23살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아직 젊은 사람이 이 이상 돌계단을 오르면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벌을 받는다. 라는 말이 그 말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파에게 그 말을 듣고 돌계단 위쪽을 보니 사당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한참 뒤쪽에 바로 돌계단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끝에는 커다란 신사가 있었습니다. 신사 앞에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나무가 울창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수잔이 노파들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사당을 가리키며 그곳에 모셔진 대두 모양의 거친 돌을 다시 가리키고 이건 무엇인가요? 고래와 난데스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노파들이
으에, 으에, 으에 하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일본인이 아니야. 벌을 받을 거야. 지금 당장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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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잔은 눈이 푸르긴 했지만 검은 머리의 덩치도 작았기 때문에 노파들은 수잔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그녀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위쪽에 커다란 신사를 보니 노파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인지 아까 보였던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았지만 다리가 안 좋은지 쩔뚝쩔뚝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나는 수잔의 손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돌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수잔의 손은 땀이 엄청 났고 차가웠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에 들어올 때 네 발로 기어 지났던 작은 토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둘 다 서둘러 신발을 벗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이변을 눈치챘습니다. 아까는 복숭아뼈 정도의 깊이였던 강 깊이가 지금은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깊어진 것입니다. 어떻게든 반대쪽까지 건너가 뒤를 돌아보니 수잔은 강 가운데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잔, 괜찮아? 라고 물으니 절대로 내 앞에서 영어를 쓰지 않던 수잔이 영어로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Oh my god, what the fuck? What happened? 영어를 하지 못하는 나는 그녀가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절규가 도중에 멈추고 입을 뻐끔거리던 수잔은 그대로 강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뒤쪽에서 기척을 느꼈습니다. 뒤에는 부적을 팔아준 젊은 신주로 생각되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뭐야? 그는 옷이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강에 들어가 수잔을 부축하여 이쪽까지 데려와 주었습니다. 수잔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신주처럼 보이는 남자와 저는 둘이서 수잔을 부축하여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남성은 차가 주차장에 있는데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걱정해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설마 그 깊은 강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줄은 몰랐다 라는 말에 처음에는 발목 정도밖에 되지 않는 깊이였다 라고 대답하니 남성은 매우 놀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돌계단을 오르며 본 것들을 이야기하니 남성의 얼굴이 단숨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계단을 올랐다는 말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노파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려 하니 있을 리 없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철거했다 라고 말하며 남성은 다시금 창백해진 얼굴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빨리 돌아가는 게 좋다. 그리고 오늘 본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일에 대해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남성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잔의 컨디션이 좋지 못해 나는 차를 운전을 했고 그렇게 신사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것은 점심을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택가를 지나서 국도 쪽으로 빠져나온 우리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잔은 그 뒤 감기에 걸려 고열로 고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수잔은 8월에 귀국한 뒤에도 건재하며 지금까지 메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잔은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사강에 빠진 기억은 있는데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억인 모양이었습니다. 저 혼자서 백일몽이라도 꾼 걸까요? 그 노파들은 누구였냐? 시내 너머에 있는 작은 신사의 초대는 대체 무엇이었는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곳에 다시 찾아가 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 돌계단을 오르는 꿈을 꾸곤 합니다. 여기 추가 글이 더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재밌었습니다. 상상이 되게 잘 되는 괴담이었고 제가 그런 신사를 발견했다 해도 거의 따라갈 것 같아요. 전 약간 피라 약간 우연히 발견한 신기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거든요. 저 같아도 갈 것 같긴 한데 뭐였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학생과 신사님.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작은 시내에 다리가 없는 지점에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장소라는 것 정도는 눈치채주세요. 다음부터는. 크크.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뭘까? 라는 생각에 끌리는 기분도 들겠죠. 그런데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네요. 젊으니까 벌을 받는다? 외국인이니까 벌을 받는다? 대체 뭘까요? 어떤 현에 어디 근처 정도까지라도 괜찮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장문은 힘들지만 수잔 얘기는 꽤나 재밌었어요. 묘사 같은 걸 문장으로 표현하기 힘들었을 텐데 잘 적은 것 같아요. 나였으면 제대로 설명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현에 무슨 시인지 알고 싶네요. 이왕 노파의 화장 묘사나 돌로 된 콩까지 묘사라든지 잘 설명해 놓고 그것만큼은 설명이 없어서요. 어디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일의 진상을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실화라면. 엄청 꼬치꼬치 깨묻네요. 괴담 같은 거는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괴담이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계속 읽어볼게요. 글쓴이가 이제 다시 댓글 달았다. 역시 가서는 안 되는 장소였군요. 탐험대라도 된 기분이라 재밌었지만요. 주소로 구글링 해보니 주변 주택가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 집락임을 알게 되어서 일단 이름과 장소는 덮어놓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신사 안에 강이 있고 그 너머에 산으로 가는 작은 길이 있고 또 그 너머에는 다른 신사가 있는 형태는 교토 시내 모 유명 관광지에도 있다고 해요. 그쪽은 강 위에 제대로 다리가 있긴 하지만요. 참고로 교토의 그 신사 안에 있는 작은 신사는 심령 스팟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산이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신사는 아무래도 신흥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새 시설인 것 같습니다. 돌 계단 위의 신사는 조사를 해봐도 이름이 잘 나오지 않네요. 주변 주택가를 조사하면서 이것저것 보이는 것을 종합해봤을 때 부혜자가 함부로 드나들 만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 조금은 반성 중입니다. 여기까지네요. 신흥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새 시설. 아무래도 이러다가 쓰레 자기도 가봤다는 사람 나올 듯. 크크. 이런 괴담 하나 나오면 파생 괴담이 나오기도 하죠. 예. 전에 다루었던 키사라기 역이라든가 파생 괴담이 막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이제 교토 시내 모 유명 관광지에 이 형태인데 심령 스폿으로 유명한 신사가 있잖아요. 그 신사를 모방해서 신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오컬트적인 뭔가 귀신을 불러일으키는 뭔가 장소를 일부러 만든 게 아닌가. 저기다가 모종의 이유로 그런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재밌었습니다. 약간 탐험, 미지의 공간으로의 탐험,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 이 주가 되는 그 괴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안 되니까 잘. 그런 점에서 이 괴담 유학생과 신사 괴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데요. 좋았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작업하면서 듣느라 채팅을 많이 못 쳤네요. 괜찮습니다. 제 방송이 있고 여러분 직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업이 있고 제 방송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작업 먼저 열심히 하셔야죠. 예. 채팅은 시간 나실 때, 쉬는 시간 이럴 때 좀 쳐주시고 와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죠. 예. 와, 명언, 띵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애초에 제 방송이 좀 틀어놓고 사시라고 하는 방송이고 영상이니까 자주 와주세요. 예.